이 사연은 미국 대표 일간지인 뉴욕타임즈에 소개된 실제 이야기입니다. 한국이 아이를 세상 밖으로 꺼내주었습니다. 그 아이 루크가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 그 작은 입에서 터져나온 첫 단어는 영어가 아니었습니다. 제 귀가 믿기지 않았어요. 분명하고 또렷하게 들려온 한국어, 설배가. 그 순간 루크의 보호자 엘리자베스는 말을 잃은 채 그대로 주저앉았고 저 역시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하버드 의대 소아정신과 교수 엘리자베스 하트먼입니다. 15년간 자폐 스펙트럼 장애 연구에만 매달려왔죠. 제 연구실 벽면에는 국제학술지에 실린 논문들이 빼곡히 걸려 있어요. 동료들은 저를 냉혈한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감정에 휘둘리는 걸 싫어했어요. 부모님의 이혼 과정에서 감정이 얼마나 사람을 망가뜨리는지 봤거든요. 그래서 의학을 선택했고 특히 정신과를 택했습니다. 마음의 병을 과학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모든 치료법은 반드시 데이터와 검증된 프로토콜에 기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환자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개인적인 감정은 배제하고 오직 객관적 관찰만 했죠. 그래야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다고 믿었거든요. 동료들은 저를 차갑다고 했어요. 환자들을 연구 대상으로만 본다고 비판하기도 했죠. 특히 에밀리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 당신은 너무 머리로만 살아요. 가끔은 마음으로도 느껴봐요. 하지만 전 그런 말들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감정적 접근법은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아시아의 전통적인 치료법들을 보면 혀를 찼어요. 효율성도 없고 근거도 부족한 미신에 불과하다고 여겼죠. 기공이나 명상 같은 걸로 정신질환을 치료한다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제 삶은 완벽하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연구, 논문 발표, 학회 참석의 반복이었죠. 감정의 여지는 없었어요. 그런 제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3개월 전 여동생 메리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비 오는 밤이었죠. 병원에서 마지막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차갑던 마음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전 그 감정조차 억눌렀어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들을 차근차근 처리했죠. 그리고 7살 조카 루크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루크는 중증 자폐였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숨겨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루크는 원래 자폐가 아니었어요. 4살까지는 평범한 아이였죠. 말도 잘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기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메리가 키우던 개 때문이었습니다. 그 개는 로키라는 이름의 큰 셰퍼드였어요. 어느 날 로키가 갑자기 루크를 물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아이는 크게 다쳤고 그 충격으로 말을 잃었어요. 그 사건 이후 루크는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피하고 눈맞춤을 거부했어요. 특히 개만 보면 극도의 공포 반응을 보였죠. 메리는 그때의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았습니다. 자신이 키운 개 때문에 아들이 그렇게 되었다고 자책했어요. 처음 루크를 집에 데려왔을 때 전 당황스러웠어요. 의학적으로는 PTSD에서 파생된 자폐성 장애로 진단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 마주하니 완전히 달랐습니다. 루크는 제 얼굴조차 보려 하지 않았어요. 거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서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 있었죠. 아이는 하루 종일 같은 자리에서 그림카드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동물 그림들이었어요. 하지만 개 그림만 나오면 즉시 뒤집어 버렸죠. 그리고 무언가를 찾는 듯한 눈빛으로 중얼거렸어요. 깨게 하는 소리 같았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감정적 유대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루크는 제게 그저 또 다른 케이스 스터디 대상처럼 보였어요. 오히려 이 상황을 관찰 연구의 절호의 기회로 받아들였죠. 집에서 직접 PTSD 관련 자폐 아동을 돌보며 새로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매일 아침 저는 루크의 행동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기상시간, 식사량, 반복 행동의 패턴들을요. 특히 동물 관련 자극에 대한 반응을 세밀하게 관찰했어요. 차트는 점점 두꺼워졌지만 아이와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어요. 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금요일 저녁 외교관 친구 제임스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엘리자베스 정말 미안한데 부탁이 있어요. 갑자기 한국으로 발령받게 되었는데 반려견을 한 달간만 맡아줄 수 있을까요? 전 즉시 거절하려 했습니다. 특히 루크 같은 상황의 아이에게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아이가 개 때문에 트라우마를 입었다는 걸 제임스도 알고 있을 텐데 이런 부탁을 하다니요. 예측 불가능하고 위험한 변수였어요. 루크는 개만 보면 극도의 공황 발작을 일으켜요.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제임스가 애원했어요. 진돗개 설백이라는 아이인데 정말 온순하고 조용한 개라고 했죠. 다른 사람에게 맡길 곳이 없다며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일주일만이라는 조건으로 승낙했어요. 하지만 루크와는 완전히 격리시키기로 했죠. 그 주말 설백이 우리 집에 왔습니다. 첫인상은 의외였어요. 생각보다 아름다운 개였죠. 새하얀 털이 햇살에 반짝였고 눈은 맑고 깊었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정말 조용했다는 거예요. 전 즉시 설백을 지하실에 격리시켰습니다. 루크가 절대 볼 수 없는 곳이었어요. 사료와 물을 주고 문을 단단히 잠갔죠. 혹시 모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첫날 밤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루크가 갑자기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심하게 몸을 떨었고 계속 어디선가 냄새를 맡는 듯한 행동을 보였어요. 개의 냄새를 감지한 건 아닐까 싶어 걱정했죠. 더 이상한 건 루크가 지하실 방향을 자꾸 바라본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그곳에 무언가 있다는 걸 아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둘째 날, 루크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식사를 거부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계속 알 수 없는 소리를 내면서 뭔가를 찾는 듯한 행동을 보였죠. 전설백의 존재가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안하지만 개를 다른 곳으로 옮겨주세요. 아이 상태가 악화되고 있어요. 제임스는 당황스러워했지만 어쩔 수 없이 승낙했습니다. 설백을 보내기로 결정한 후에도 루크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불안해했어요. 지하실 방향을 계속 바라보며 알 수 없는 소리를 반복했죠. 전 이것이 트라우마의 재활성화라고 판단했습니다. 동료 에밀리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녀는 제 15년지기 친구이자 동료였습니다. 에밀리는 저와 달리 감정적 접근을 중시하는 치료사였어요. 개를 지하에서 내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가둬놓는 것이 루크에게는 너무 위험한 자극이에요. 에밀리가 의외의 반응을 보였어요. 엘리자베스 혹시 아이가 개를 찾고 있는 건 아닐까요? 때로는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그 대상과 다시 마주해야 할 때가 있어요. 전 즉시 반박했습니다. 에밀리 그건 너무 위험한 발상이에요. 아이는 이미 개 때문에 3년간 고통받았어요. 재노출 치료는 전문적인 환경에서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에밀리는 끝까지 자신의 의견을 고수했어요. 때로는 과학을 넘어선 직감도 필요해요. 아이의 행동을 다시 한번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전 그녀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의문이 자라고 있었어요. 정말 루크가 개를 무서워하기만 하는 걸까요? 며칠이 지나면서 더욱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루크는 분명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뭔가를 간절히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지하실 앞에서 서성거리기도 했고 계속 개개 소리를 내며 울기도 했죠. 그때 애니멀 테라피 전문가 루카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에밀리가 소개해준 사람이었어요. 전 처음엔 만나기 싫었지만 에밀리의 끈질긴 부탁에 어쩔 수 없이 승낙했죠. 루카스는 4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남성이었어요. 그는 루크의 상황을 듣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혹시 아이가 개를 찾고 있는 건 아닐까요? 트라우마를 겪은 아이들 중에는 자신을 해친 대상과 비슷한 존재를 통해 치유를 찾으려는 경우가 있어요. 전 코웃음을 쳤습니다. 루카스 씨, 그건 너무 위험한 가설이에요. 아이는 분명히 개를 무서워하고 있어요. 제 트라우마를 일으킬 수 있는 행동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루카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물론 조심해야 하죠. 하지만 때로는 치유의 길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어요. 아이의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보세요. 전 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루크를 관찰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아이가 개 그림카드를 뒤집어 버리긴 했지만 그 후에 다시 뒤집어서 보고 있었다는 거였죠. 마치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설백을 보내기로 한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제임스가 오후에 데리러 온다고 했어요. 전 지하실에서 설백을 꺼내 마당에 잠시 데리고 나왔습니다. 운동도 시킬 겸 해서요.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루크가 창문으로 설백을 봤습니다. 전 아이가 공황 발작을 일으킬 거라고 예상했죠. 하지만 루크의 반응은 전혀 달랐어요. 아이는 떨리는 손으로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개개하는 소리 대신 서서 하는 소리를 냈어요. 설백도 그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죠. 둘 사이에 묘한 교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전 깜짝 놀라 루크를 창문에서 떨어뜨렸어요.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계속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백서백하는 소리가 점점 분명해졌어요. 설백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였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루크는 개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찾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3년 동안 말 못했던 이유도 단순한 트라우마가 아니라 잃어버린 무언가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전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아이가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로키와 설백을 혼동하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했어요. 제임스가 도착했을 때 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정말 설백을 보내는 게 맞는 걸까요? 하지만 아이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판단했죠. 설백이 떠나자 루크는 더욱 심하게 울었어요. 창가에 앉아서 계속 밖을 바라봤죠.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루크는 잠들지 못했어요. 계속 집안을 돌아다녔죠. 전 진정제를 먹일까 고민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에밀리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 당신이 실수를 했을 수도 있어요. 아이는 분명 그 개를 필요로 하고 있었어요. 전 여전히 부정적이었습니다. 너무 위험해요. 만약 아이가 다시 다치면 어떻게 하죠? 하지만 에밀리의 다음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엘리자베스, 때로는 치유를 위해 위험을 감수해야 할 때가 있어요. 당신은 너무 안전한 길만 선택하려고 해요. 설백이 떠난 지 3일이 지났지만 루크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아이는 식사를 거부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계속 집안을 돌아다녔죠. 창가에 앉아서 밖을 바라보는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전 점점 불안해졌어요. 혹시 정말로 잘못된 판단을 한 건 아닐까요? 아이의 상태가 이렇게까지 악화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때 제임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설백의 상태를 알려주는 전화였어요. 걔도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계속 낑낑거리며 우리 집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였어요. 혹시 루크가 보고 싶어 하는 건 아닐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제임스는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다시 데려가도 될까요? 설백도 계속 이상해서 걱정이었어요. 전 망설였습니다. 정말 다시 설백을 데려와도 될까요? 하지만 루크의 현재 상태를 보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제임스가 설백을 데리고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건이 있었어요. 아이와 개를 서서히 접근시켜 보기로 했죠.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안전장치도 마련했어요. 설백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루크가 반응을 보였습니다. 2층에 있던 아이가 급하게 뛰어내려왔어요. 하지만 아직 직접 만나게 할 수는 없었죠. 대신 거실에 투명한 칸막이를 설치했습니다. 아이와 개가 서로를 볼 수는 있지만 직접 접촉할 수는 없게 만든 거였어요. 루크는 칸막이 앞에 앉아서 설백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두려움 없이 개를 보고 있었어요. 설백도 조용히 앉아서 아이를 바라봤죠. 둘 사이에 평화로운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그때부터 시작된 루크의 변화였어요. 서백서백하는 소리가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마치 개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죠. 며칠 후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루크가 칸막이에 손을 대고 설백을 불렀습니다. 설백아 하고 정확하게 발음했어요. 3년 만에 처음으로 명확한 단어를 말한 거였죠. 전 그 순간을 목격하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제가 내린 결정이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루크는 설백을 무서워한 게 아니라 필요로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하지만 아직 칸막이를 제거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혹시 직접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거든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밤, 갑작스러운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번개가 하늘을 가르고 천둥 소리가 집을 흔들었어요. 그리고 정전이 되었죠. 루크가 극도의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칸막이 너머에서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굴렀어요. 3년 전 로키에게 물렸던 날도 이런 폭풍우가 몰아쳤거든요. 트라우마가 재발한 거였죠. 전 급히 손전등을 들고 루크에게 달려갔어요. 하지만 아이는 제 접근조차 거부했습니다. 더욱 심하게 발작을 일으켰죠. 그때 설백이 칸막이를 밀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빠져나온 건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걔는 조용히 루크에게 다가갔습니다. 전 깜짝 놀라 설백을 막으려 했어요.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설백의 행동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걔는 공황 상태의 루크 옆에 조용히 누웠어요.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그냥 곁에 있어줬습니다. 마치 아이를 보호하려는 듯이요. 놀랍게도 루크의 발작이 점차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설백의 따뜻한 체온과 조용한 존재감이 아이를 진정시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설백은 로키와 다른 개였습니다. 아이를 해치려는 게 아니라 치유하려고 온 거였어요. 루크는 천천히 설백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개의 털을 조심스럽게 만졌어요. 3년 만에 처음으로 개와 직접 접촉한 순간이었죠. 설백은 꼼짝도 하지 않고 아이의 접촉을 받아주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무한한 인내와 사랑이 느껴졌어요. 전 그 광경을 보며 목이 메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할 뻔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설백은 루크에게 해가 되는 존재가 아니라 꼭 필요한 존재였어요. 폭풍이 지나간 다음 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날이 되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루크의 방으로 들어오자
아이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설백은 여전히 곁에 누워 있었죠. 루크가 설백을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어요. 설백. 불완전했지만 분명한 단어였습니다. 깨의 이름을 부른 거였죠. 전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3개월 동안 한마디 말도 하지 않던 아이가 드디어 말을 한 거였어요. 그것도 설백의 이름을요. 설백도 반응을 보였습니다. 꼬리를 살짝 흔들며 루크의 손을 하였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죠.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살아온 가족 같았습니다. 언어치료사 선생님을 급히 불렀어요. 선생님은 루크의 변화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발전이에요. 이게가 아이의 언어 촉발 요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감정적 안정감이 언어 발달로 이어진 전형적인 사례예요. 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데이터가 명확하게 변화를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루크의 발음은 계속 개선되었고 눈맞춤 빈도도 현저히 증가했어요. 무엇보다 감정 표현이 풍부해지고 있었죠. 그날 오후 연구실로 돌아갔습니다. 15년간 쌓아온 논문들과 연구 자료들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감정적 접근을 완전히 배제한 채 진행했던 모든 치료들이 의문스러워졌죠. 동료들과의 회의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치료 요소가 있는 건 아닐까요? 감정적 교감이나 동물과의 상호작용 같은 것들 말이에요. 몇몇 동료들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동안 감정적 접근을 가장 강하게 반대했던 제가 하는 말이었거든요. 에밀리에게도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가 떨리며 고백했습니다. 에밀리, 내가 틀렸을 수도 있겠어요. 감정적 교감이 치료에 필수적일지도 모르겠어요. 에밀리는 놀라면서도 기뻐했어요. 엘리자베스, 드디어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는군요. 이게 진짜 당신이에요. 그 말을 하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 학문적 신념을 완전히 뒤엎는 고백이었지만 이상하게 후련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그날 밤 전 자폐와 감정 자극에 대한 기존 논문 초안을 모두 찢어버렸습니다. 15년간의 연구를 부정하는 일이었지만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쓰기 시작했죠. 감정적 교감의 중요성, 동물 매개 치료의 가능성, 그리고 과학을 넘어선 인간적 접근의 필요성에 대해 썼습니다. 제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추듯 움직였어요. 며칠 후 지역 뉴스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진돗개 설백과 자폐 아동의 기적적인 이야기를 취재하고 싶다고 했어요. 처음엔 사생활 노출이 우려되어 거절하려 했지만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 소중한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거든요. 특히 자폐 아동을 둔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어요. 과학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사랑과 교감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제임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에서의 업무 준비가 완료되어 설백을 데려가겠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전화를 받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설백과의 이별을 준비해야 한다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한 달 전만 해도 걔는 그저 방해 요소에 불과했는데 이제는 가족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죠. 더 큰 문제는 루크였습니다. 아이에게 어떻게 설백이 떠난다는 소식을 전해야 할까요? 이제 막 말문이 트이기 시작한 아이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건 아닐까 걱정되었어요. 하지만 숨길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루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루크야, 설백이 멀리 가야 해. 한국이라는 나라로 가는 거야. 루크는 처음으로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풍부한 감정 표현을 할 수 있게 된 건 모두 설백 덕분이었거든요. 설백아, 가지마. 루크가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발음은 여전히 불완전했지만 마음은 충분히 전달되었어요. 설백도 루크의 슬픔을 알아차린 듯 가까이 다가와 아이의 손을 하차주었죠.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제임스가 설백을 데리러 오기 전에 작은 작별 파티를 열어주고 싶었어요. 루크와 함께 설백이 좋아하는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날 아침 루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그리고 마당으로 나가 설백과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둘이 함께 잔디밭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는 모습이 그림 같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루크가 설백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어요. 설백아, 고마워. 완벽한 발음이었습니다.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완전한 문장을 말한 거였죠. 그 말을 들은 순간 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15년간 과학자로 살면서 이렇게 감정이 북받친 적이 없었거든요. 루크의 성장, 설백의 헌신, 그리고 제 자신의 변화까지 모든 게 감동스러웠습니다. 설백도 마지막 인사를 하듯 루크의 뺨을 살짝 핥았어요. 그리고는 꼬리를 한번 크게 흔들었죠. 그 모습에서 이별의 아쉬움과 동시에 축복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오후 2시 제임스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설백과 루크의 모습을 보더니 감동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놀라운 변화네요. 이 아이가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니요. 전 제임스에게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이 개는 우리에게 과학보다 큰 것을 가르쳐 줬어요. 사랑의 힘과 감정 교감의 소중함을요. 저는 이 한 달 동안 15년간 믿어온 모든 걸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제임스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진돗개는 원래 그런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예로부터 마음을 읽는 개라고 불렸죠. 사람의 아픈 마음을 치유하는 신비로운 힘이 있다고 믿어져 왔어요. 한국. 그 나라 이름이 새롭게 들렸습니다. 설백을 통해 한국 문화의 깊이와 지혜를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었거든요. 동물과 인간의 교감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가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했어요. 설백이 떠난 후 집은 적막했습니다. 하지만 루크는 달랐어요. 여전히 말을 했고 감정도 표현했죠. 설백이 열어준 마음의 문은 영원히 닫히지 않았거든요. 전 연구 자료를 정리하며 새로운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한국 진돗개의 치료적 효과와 감정적 교감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이 연구가 다른 자폐 아동들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랐습니다. 몇 주 후 전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설백과의 만남이 제게 준 깨달음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거든요. 책 제목은 설백 이름으로 열린 마음이었습니다. 한 마리 개가 어떻게 차갑고 이성적인 과학자의 마음을 녹였는지, 그리고 말 못하는 아이에게 어떻게 목소리를 찾아주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죠. 과학과 감정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깨달음도 담았어요. 지금도 루크는 가끔 창밖을 바라보며 설백을 그리워합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말할 수 있게 되었고 감정도 자유롭게 표현하죠. 다른 사람들과도 눈맞춤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전 이제 감정적 교감을 치료의 핵심으로 여깁니다. 과학적 접근법과 인간적 따뜻함이 함께할 때 진정한 치료가 가능하다는 걸 배웠어요. 환자들을 대할 때도 데이터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다가가려 노력하죠. 설백이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교훈은 이거였습니다. 때로는 과학을 넘어선 무언가가 기적을 만든다는 것, 그리고 사랑과 교감의 힘이 어떤 치료법보다 강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한국의 작은 개 한 마리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죠.